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대로 다음 달 2일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강경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MBC와의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부과 추가 연기 계획은 없을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다만 상호관세 발효 뒤 각국의 개별 협상 여지의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수입산 자동차 관세 최대 수혜주는 BYD로 예상됩니다. 테슬라는 주요 부품을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부품에도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BYD는 대미 차량 수출이 제로이기 때문에 관세 폭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최대 수혜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러시아산 석유에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푸틴이 휴전 협정에 응하지 않을 시 한 달 안에 러시아에 대한 관세를 이행하겠다며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전일 위험자산 회피 현상에 $2 붕괴 위기를 맞았던 리플이 가격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을 회수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가 매수가 유입되며 리플은 2% 상승 2.15달러로 거래되며 $2 붕괴 위기를 막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하락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죠. PCE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관세에 대한 우려가 아직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원 PCE가 2.8%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추가 진전이 없다라는 부분에 실망도 했을 거고요. 더불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낙폭이 과도하게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금값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게 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공매도가 재개되고요. 넥스트레이드는 800 종목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 주 중반이 되면 상호관세에 대한 이슈도 함께 붙게 될 텐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는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지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머스크가 XAI랑 X의 합병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 가치가 $750에 이를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뒤이어서 고평가 논란도 제기되고 있으니 이 부분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너로 코인 라이브 준비되어 있습니다. XRP 반등 조짐이 보이면서 $3.9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됐다라고 하는데요. 이 뉴스까지 함께 점검해 보시죠.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 빅애플 스탁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3월 말 그리고 4월을 시작하는 첫 주 그리고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특히나 이벤트가 좀 많이 붙어 있는 상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이슈도 4월 2일자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관련된 내용들, 전략들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키워드 함께 열어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로는 머스크 합병 논란 살펴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XAI가 X 인수하는 발표 내용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게 XAI랑 플랫폼 통합의 첫걸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두 기업의 합병으로 기업 가치가 750억 달러까지 이를 것이다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합병 내용의 구체적인 부분 한번 짚어볼까요?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인이죠. 일론 머스크가 이제 또 한 번 초대형 딜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칵 뒤집혔었는데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셜 미디어죠. 사실 기업 X를 AI 스타트업인 XAI에 전격 매각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거래는 주식 교환 방식입니다. 사실 이제 뭐 블록 딜이라고 하는 올 스톡 딜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머스크는 양사의 미래를 이제 서로 깊이 얽혀 있다 그러면서 거래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교환하는 방식인데 요 교환하는 방식 기업 가치를 이제 요 거래로 이제 무려 이제 750억 달러 정도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SNX인 X는 이제 330억 달러 정도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이제 머스크가 처음에 인수할 당시에 요 가격인 440억 달러보다는 조금 낮지만 사실은 이제 그 투자자를 책정한 120억 달러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약간 여기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번 매각은 이제 AI 모델인 X의 유저 데이터 인력 시스템 컴퓨팅 방식의 하나로 통합된다는 그런 점에서 약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광고 수익이 약간 부진했던 X가 승승장구하는 XAI 흡수된다는 방식에서 약간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논란이 좀 있고요. 지난 1월에 머스크는 이 직원들에게 X가 매출이 매우 실망스럽다, 손익분기점을 간신히 넘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약간 힘들어했었는데 반면에 XAI는 지난해 6조 원이 넘는 투자 유치에 성공해서 단기간에 2배 가까운 기업 가치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히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요 최대 규모의 어떤 슈퍼컴퓨터 설비를 설치하는 등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의미 있는 그런 성과를 거뒀었는데 머스크 제국의 내부 어떤 그 자산의 재배치를 한다는 점에서 회계적으로 약간 승부수를 띄운 게 아닌가라는 그런 승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머스크 특유의 약간 뭐라 그럴까요? 내부 재거래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과거에도 테슬라 주식을 그 태양광 기업인 어떤 그 솔라시티에 판 적이 좀 있거든요. 약간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으니까 약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가치가 하락하는 회사를 가치가 있는 회사에 파는 그런 모습이어서 약간 좀 그런 거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이제 X를 XAI에 팔면서 약간 그 냄비 안에 같은 끓는 냄비 안에 파는 약간 같이 끓인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과연 문제는 기존의 X 투자자들이 얼마나 공정한 조건 속에서 지분 교환을 받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어떻게 향후에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네. XAI가 X를 인수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XAI랑 X가 합쳐지게 된다면 앱이랑 또 AI SNS랑 같이 합쳐지는 거라서 일종의 슈퍼 앱을 탄생시키기 위한 의도로 네네. 풀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합병 과정에서 X가 고평가됐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향후에 XAI 주주들은 이번 문제를 어떻게 좀 판단하고 넘기게 될지도 궁금하네요.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X의 실제 가치가 시장에서는 120억 달러 정도 가치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330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피델리티 등 일부 투자자들은 2023년 말 기준으로 이제 가치를 120억 달러 정도로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이제 하지만 머스크는 이번 합병에서 이제 X를 330억 달러로 무려 이제 3배 정도 가까운 프리미엄을 이제 붙였습니다. 이 수치는 머스크가 인수할 당시에 이제 440억 달러보다 낮지만 실제 이제 시장 가치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왜 이렇게 높게 평가했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내부 거래 이제 구조가 좀 있습니다. 이제 양쪽 게 회사의 최대 주주지 않습니까? 이제 머스크가 그러다 보고 이제 비상장 주식이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공시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이 그냥 평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고요. 이제 기존 X 투자자들을 달래야 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큰 손실을 이제 XAI 쪽에 이제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X가 이제 원래 인수할 때는 440억 달러에 인수를 했기 때문에 좀 달래야 됩니다. 120억 달러로 이제 한 4배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달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인수합병 과정에서 이제 X를 좀 높게 잡으면 기존에 이제 투자했던 그 440억 달러에 인수했던 그분들에게 좀 약간 달랠 수 있는 그런
인수할 수 있는 그렇게 더 많은 손실을 보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이미지를 좀 보존할 수 있지만 330억 달러의 가치를 이제 시장에 던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 이게 XAI 쪽에는 미래 가치적으로 보면 이게 손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약간 왜곡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익은 간신히 손익분기점을 할 수 있는 X를 과연 이렇게 팔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투자자들에게 배분, 세금, 회계적으로 규제 리스크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콜롬비아 대학에 있던 그 텔리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비율이 불공정하고 사실은 결국 속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과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문제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머스크가 이 X의 가치를 330억 달러로 설정을 한 건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머스크가 이렇게까지 무리를 해가면서 이 두 기업의 합병을 갑작스럽게 추진한 이유는 어디서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이제 X의 재무 구조가 좀 안 좋은데 그걸 약간 자기가 이제 그동안 실패한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뛰어난 사업가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본인이 저는 인정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 이거를 본인은 절대 인정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계속 성공한 사업가로 인정하는 것 같고 X의 어떤 재무 구조를 미화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이거를 XAI로 손실을 은폐해야겠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X의 수익성 악화나 광고 매출 부채 문제를 XAI로 합병하면서 이제 이걸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 자금 흐름의 재조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부 수요리나 구조를 공식화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플랫폼 통제를 좀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X를 통해서 이미 정치적 발언이나 공공 담론이나 정치 발언을 했는데 요거를 XAI로 해서 극대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X를 이제 트럼프는 도지나 프로젝트나 정부 효율화나 이런 것들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X 구조를 함으로써 이제 XAI를 강제로 붙여서 이제 이거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왜냐하면 이걸 이제 그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제 이게 AI라는 걸 좀 더 붙여가지고 좀 더 강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통합에 거대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머스크는 AI는 인간을 멸망시킬 수 있다는 철학하에 여러 가지를 해야 하는데 오픈 AI를 비판하면서 이제 XAI를 창업을 시켜왔는데 이거를 이제 뭉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아까워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왔었는데 그러면서 그록이라는 거대한 이제 같은 모델을 훈련시켜 왔습니다. 그러면서 X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X 유저를 통째로 가져오려는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을 거대한 생태계를 해서 경쟁하기 위한 걸 좀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야 한 것 같고요. IPO와 이제 M&A를 대비한 것 같습니다. 기업 가치를 부풀리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한 밑그림을 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X에 대한 재무 구조나 수익성에 있어서 문제가 좀 발생하게 되면서 이런 기업들 통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평가를 좀 받겠다라는 노림수로 좀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조건부 구조화 딜 보겠습니다. 소프트뱅크 주도로 해서 오픈 AI 투자 유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규모는 한 400억 달러 정도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핵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여기에 딱 절반인 200억 달러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소프트뱅크가 왜 이런 조건을 내건 건지 그리고 향후에 400억 달러 그대로 받으려면 어떤 조건들을 좀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 건가요? 처음에는 이게 이제 400억 달러 한꺼번에 주는 걸로 다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닌가 봐요. 사실 이제 좀 들여다보니까 오픈AI가 추진 중인 사상 최대 400억 달러를 처음 받았을 때 엄청난 금액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일단 이 400억 달러가 경영권을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처음에 130억 달러를 이제 MS가 투자를 했을 때 49%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거의 그리고 경영권을 사실은 이제 50%를 사실은 이제 샘 알트만이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30% 내외를 조건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400억 달러가 크게 좋은 조건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400억 달러를 이제 투자 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규모 자금 유출을 하는 부분에서 한꺼번에 주는 거면 되게 좋은 조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조건부 조건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스트럭처 딜이었는데
구조화 딜이었는데 이 부분을 근데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 한꺼번에 주지 않는 것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리스크 헤지와 사실은 성과 인센티브를 병행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이었나 했더니 상업화 구조, 그러니까 수익화 모델이 돼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익화 모델이 어떤 조건이 있느냐라고 들여다봐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리스크 헤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400억을 수익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 했더니 연 매출 10억을 돌파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오픈AI가 현재 애저를 기반으로 MS의 어떤 애저 있지 않습니까? 그 애저를 기반으로 기본으로 연 매출을 10억 달러를 못 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넘어야 됩니다. 넘어야지 요 나머지 부분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FTA나 유럽의 어떤 규제 당국의 충돌을 넘어야 됩니다. 요 그러니까 윤리적 AI 개발 가이드라인을 지금 못 넘고 있는데 요거를 넘어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꼭 넘어야지 요 부분을 나머지 200억 달러를 주게 되는데 왜 이렇게 조건부 투자를 해야 됐느냐라고 보니까 손정희 회장이 그동안 알리바바 이후에 투자에 성공한 적이 없어요. 특히 위워크 이후에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RM이나 IPO 이런 부분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계속 실패를 하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이 손정희 회장 투자에 대해 약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건을 걸어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없으면 돈도 없다라는 구조화 투자를 꼭 하라고 얘기를 해서 이런 조건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소프트뱅크 주도로 해서 오픈 AI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지금 투자금 전액 그대로 400억 달러를 좀 받기 위해서는 연말까지 영리회사 전환 작업을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내용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400억 달러를 계획대로 유치를 좀 받게 된다면 향후에 오픈 AI 지배 구조는 또 어떻게 변하게 될지, 향후 AI 시장 판도까지 좀 예상을 한다면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오픈AI 지배 구조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오픈AI가 수익 법인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 지금 비영리 구조에서 이제 되고 있는데 바뀌게 되면 전체적인 마이크로소프트가 45%에서 49% 정도가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30억 달러 투자했을 때 애저 제공권과 함께 가지게 되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지게 되고요. 소프트뱅크는 25%에서 30% 정도를 가지게 됩니다. 요 전체 400억 달러를 다 투자했을 때 가지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직원의 지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15에서 15%를 가지게 되고요. 나머지 투자가 5에서 10이고 그다음에 샘 얼트먼이 50% 정도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가지게 되는 구조고요. AI 판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요거는 이제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소프트뱅크 연합이 전체적으로 주도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향후에 나머지 이제 엔비디아나 이런 쪽에서 이제 연합 AMD와 ARM 쪽에서 이제 3파전이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쪽에서 향후에 따라오는 기업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오픈AI가 전체적인 구도를 끌어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향후에 근데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 구조가 정말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소프트뱅크나 ARM 연계한 나머지 구조들이 따라오게 되겠지만 수익을 누가 내느냐가 아니라 전체 판도에서 이 판도를 이끌어가고 승자가 독식하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승자가 전체를 다 독식하게 된 다음에 치킨 게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수익화하는 전략이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려운 단계긴 합니다만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지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로는 트럼프 충성 사면 보겠습니다. 최근에 니콜라 사기 유죄 판결을 받았던 트레버 밀턴을 전격 사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배경으로 봤을 때는 지금 285만 달러를 기부한 것이 그 배경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지금 논란을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전에도 취임한 이후에 한 1,500여 명에게 폭동과 관련한 혐의를 받았던 인물들에게 사면을 내려주게 되면서 같이 논란을 좀 겪고 있기도 합니다. 다양한 내로남불 그 사면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취임한 이후에 이 파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본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분은 충성을 하고 금품으로 뭘 주면 무조건 사면해주는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고요. 사실은 같은 날 좀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아서 헤이스나 벤자민 델로 사무엘 리드라고 미국의 이제 자금 세탁법을 했던 그 암호화폐 관련 분들도 세 분을 사명했어요. 사실은 이제 이들은
중형이 아니라 이제 보호 관찰이나 이렇게 했던 분들도 암호화폐 관련된 분들도 사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면 대상이나 본질의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재임 기간 중에 자신에게 이제 충성했던 인물들, 전 참모들, 정치 검열 중 신속하게 했던 분들은 다 사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20년 이제 뭐 그 불법 활동했거나 그러니까 이게 의회 난입했던 부분이나 러시아 스캔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했던 분들은 다 사면하고 있고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어떤 불륜, 약간 이런 식의 약간 이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정치 보복이나 보상 형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면이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충성심의 보상으로 변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에 충성하면 죄가 없어지고 반대하면 적폐가 된다. 약간 이런 이론이 되고 있고요. 법치주의 훼손이 되는 약간 이런 느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층의 반응은 정당한 복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좀 되고 있고요. 이들은 이제 정치적 탄압은 피해자이고 트럼프는 이들을 구제하면 영웅적인 행위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헌정의 위기라고 경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 대법원이나 의회 차원에서는 사면권 제한에 대한 논의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트럼프 반대 진영에서는 보복성 기소나 정의 실현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까지 되고 있을 정도로 논란이 되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네. 네, 한마디로 뭐 보면은 돈을 내면 잘못이 있어도 사면을 해준다라는 형태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올바른 형태는 아니다 보니까 미국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경고에 대한 시그널로 좀 볼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내로남불식 사면을 계속해도 문제가 없는 건지 대통령 사면권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트럼프 하도 사면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대통령 사면 무제한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매우 강력합니다. 사실은 근데 무제한적인 건 아니고요. 미국 헌법에서는 2조에서는 이전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방 범죄에 대해서만 사면이 가능하고요. 이게 민사는 안 됩니다. 이게 민사는 안 되고 사실은 연방 범죄에만 가능하고 주법에 관해서는 주지사의 관할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고 민사에 대해서는 또 안 됩니다. 형사에 대해서만 가능한 거고 형이 확정되지 않아도 가능하지만 무죄 확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죄는 아닌 겁니다. 일단 형은 약간 애매한데요. 기소 전에 사면은 가능하지만 기소가 된다면 또 안 됩니다. 약간 좀 애매한 건데, 그러니까 이런 약간 용서는 되지만 무죄가 아니다라는 약간 이게 약간 법률적으로 애매한데 어쨌든 민사소생 탄핵 절차는 사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잠재적 남용은 좀 위험한 거고 실제 사례를 좀 보자면 트럼프 일기 말에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로저 스톤이나 마이클 플린이나 폴 매너포트나 충성파 측근들은 사면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사면이 가장 사적이고 노골적인 사적이어서 약간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좀 많고요. 제도적 견제는 없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로서 대통령 사면은 사전에 제한하거나 사후에 이제 심사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적으로 보장된 고유 권한이라서 사법부가 관여가 좀 불가합니다. 다만 의회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논의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면권 남용 시 탄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후에 개헌 또는 헌법의 재조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방 범죄에 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연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데 주지사가 나중에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민사적으로 이제 어떤 많은 벌금을 물릴 수 있는 것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제재 수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지금 좀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이게 민주주의적으로 약간 법치 대신에 충성을 한다는 이 부분이 약간 문제가 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의회나 언론이나 시민이나 이런 부분이 약간 견제의 수단이 있는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문제가 좀 많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네, 어떻게 보면은 돈만 내면 지금 사면이 되는 형태가 여러 차례 반복이 좀 되고 있다 보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좀 심화되게 된다면 당연히 사회적인 갈등이 좀 빚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염두를 좀 해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함께 살펴보시죠. 네, 다음 키워드는 미국 외교도 조건이라는 단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이랑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재협상안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요.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전쟁 지원금 전체 그리고 플러스로 연 4%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라는 등 어떻게 보면 대출금을 상환하는 형태로 좀 재협상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달라진 미국의 외교 철학을 좀 살펴본다면
되면 어떤 것들이 좀 이게 이제 있을까요?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동맹국의 개념을 완전히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 돈 빌리듯이 이제 미국의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동맹국이 뭔가를 유엔이 뭔가를 지원하거나 이런 것들로 이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의 뭔가를 우방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개념이 완전히 끝났어요. 완전히 끝났고 이제 전쟁 수익금을 다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미국에 지원받은 건 다 돈을 빌린 겁니다. 그래서 재건기금이 인프라 및 자원 투자기금으로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이 4%의 다 지원금이 이제 이자를 포함해 상환 의무가 지워졌습니다. 그렇게 지워졌고요. 그다음에 광물 및 석유 상한이나 이런 것도 프로젝트로 다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권이 제한됩니다. 주권이 제한되고요. 갚을 때까지 협정대학의 포기 조항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지금 주권이 제한돼서 거의 식민지화되어 있는 겁니다. 식민지의 법절 관할권도 이자됩니다. 그러니까 투자에 관해서 중재 분할권이 우크라이나가 아닌 해외 미국이나 중립권 법원에서 수행됩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지금 거의 식민지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원이 아니라 부채화되어 있는 경제 주권이 침해됐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요. 전쟁 직후의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정상적인 어떤 협상이 결여된 상황에서 체결됐다라는 것에서 약간 문제가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자원 외교 측면이 아니라 전후 식민지노.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저희가 해방 이후에 있었던 약간 그런 약간 계약 조건과 똑같은 그런 조건을 이제 맺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힘의 논리로 의해서 이제 된 거라서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조건을 맺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서 우방에 대한 조건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개념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미국의 전략적인 의도는 뭐냐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리턴을 극대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성의 투자 모델을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미국이 이제 앞으로 뭔가를 지원할 때는 그냥 받으면 안 됩니다.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원을 확보하고 지정 확정이 극대화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는 우방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고요. IMF 세계은행과는 완전 다른 양자형 구도인 겁니다. 사실은 미국식 재건 패러다임을 이번에 보여준 거기 때문에 뭔가를 받을 때 공짜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미국과 우크라이나 사이에는 재협상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아침에 나온 소식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전쟁 휴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러시아산 원유에 관세 25% 부과한다라는 소식도 함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후로 일단 외교 질서 재편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굳어지게 된다면 조건 기반의 수익국으로 외교 패러다임도 변화하지 않을까라는 시각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미국은 이 외교 가치를 어떻게 접근할 것으로 예상을 좀 정확하게 잘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외교를 지원에서 투자로 바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어떤 동맹국이나 어떤 맹주가 아니고 본인은 그렇게 투자의 어떤 형태를 바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투자의 대상으로 바꾼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세계 뱅킹으로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미국의 외교 구조 전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매수권이나 이런 걸 바꾼 것 같고요. 원조의 금융화로 바꾼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패러다임을. 그래서 국가 대출 상품화 시대로 전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꾼 것 같고요. 자원 팩표의 어떤 확보를 하게 된 것 같고요. 전후 국가의 어떤 주권의 자원을 미국 시스템으로 편입시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국제법을 상대화해서 주권의 면제 포기 각서를 요구하고 있는 위험성이 좀 따릅니다. 이렇게 완전히 그런 걸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의 타국 정부나 우크라이나를 국제 중재를 제소를 포기하게끔 하는 약간 그런 구조를 바꾸고 있는 약간 이런 형태고요. 이러다 보니까 국제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개도국이나 미국의 지원은 무상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 러시아, EU를 이제 대안 외교로 확대하고 있는 약간 이런 형태가 되고 있고요. 글로벌 자본 시장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전후 국가의 투자 대상이 신흥의 고위험 상품이라는 인식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나 국부펀드 유입 가능성이 크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인권 자유 중심의 가치 외교는 후순위를 밀리고 있고 사실은 실익 없는 나라는 구대 대상이 아니다라는 어떤 트럼프의 어떤 가치가 계속 이제 확산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확산되고 있으면 좀 위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우크라이나와 관련한 재협상안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고요. 광물 협정에 대한 초안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의 주요 광물이나 인프라에서 발생한 수익들을 지금 미국이 관리하는 기금으로 이관하도록 규정한다라는 내용도 같이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함께 넘어가 보시죠.
네, 다음 키워드는 중국 이제는 투자 유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중국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투자 유치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이러한 배경도 궁금하고요.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까요? 격세지감을 좀 느낍니다. 사실은 옛날에 중국은 돈 버는 기회의 땅이었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약간 민간외교 사설단으로 나선 듯한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총공세에 나선 게 경제 둔화하고 이제 민간 활력이 약간 둔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4년도 중국이 성장률이 5%를 사실 발표를 했지만 민간 채광 경기는 훨씬 더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 실업률이 급등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이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내수가 침체되고 민간 소비가 투자 모두 얼어붙었다고 사실 진짜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외국인 직접 투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1988년 이후로 가장 둔화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 더 이상 돈 버는 나라가 아니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 주석이 이 분위기를 이제 반전시키기 위해서 직접 CEO를 불러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시진핑 외교가 외교 패러다임을 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직접 통제 강화를 위해서 안보 외교를 이제 친화적으로 하기 위해서 나서게 된 것 같고요. 직접 참석한 이제 어떤 글로벌 기업이 되게 많습니다. 애플도 있고요. 팀 쿡 CEO가 나섰습니다. 그리고 블랙스톤이라고 스티브 슈워츠 회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메르스 벤츠와 BMW, 퀄컴, HSBC, 유니버셜, TSMC 고위급 감들이 직접 나와서 이제 맞이하게 됐으면서 투자 우려 기업들에게 중국은 투자할 만한 기업이고 투자하셔도 된다. 돈을 벌어 가셔라라고 직접 나에게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 규제의 리스크를 없애주겠다. 그리고 법치 사법 독립에 대한 불신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수요 위축이나 이런 부분들, 인건비 상승 이런 부분들을 많이 없애주게 될 거고 그다음에 지금 아주 좋은 게 트럼프 규제나 이런 관세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들에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본인들은 이 부분과 상반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의 리스크를 없애주겠다라는 부분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중국은 계속해서 내수 부양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에서 투자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자국 내에 있는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도 현재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교랑 경제랑 정치랑 다 같이 합쳤을 때 재설계를 위한 전략적인 모빌리티를 꾸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투자 유치 총공세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같이 맞물리게 된다면 어떤 형태를 좀 나타나게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또 놀라울 만한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관세율을 전 세계 대상으로 20%를 부과하겠다라고 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와 맞물려서 시진핑이 총공세는 이런 것 같습니다. 중국 기술, 무역 관세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60%까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부분을 낮추겠다라고 본인은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중국은 낮추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없이 미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쪽은 20%를 높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낮추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중국은 이제 중국 생산 기지나 이미지 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오히려 이제 미국은 올리겠다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이제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얘기하고 로열티를 우대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결정이나 정치 리스크 프리미엄을 증가하겠다라고 혜택을 많이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시아나 중남미 국가나 이런 부분에서 미국의 반사 이익을 누리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구조적 변화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미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가져가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외자 유치도 많이 하겠다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중국이 생산 기지로서 이제 제3국의 조립이나 미국 수출 같은 복합 전략적인 기지로서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생각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세계 질서의 작동 방식도 본인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의 총공세는 중국의 생존 전략이고 관세 정책은 중국 정치에서 탈세계 전략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 단일 공급망 체계에서 어떤 복수 위성망 체계로 이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국가 리스크에서 있는 반단에서 1순위 기준으로 부상을 하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이고 이념과 경제 융합의 질서를 강화하는 이런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번 주 현지 시간으로 4월 2일부터는 상호 관세에 대한 이슈가 같이 붙을 예정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20%를 부과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더티 15 이야기를 하면서 관세 15% 이야기했던 것보다 더 큰 수치이기 때문에 뉴스가 나오는 대로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함께 살펴보시죠.
다음 키워드는 세컨핸드 마켓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중고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절약에 대한 의미도 있겠지만 소비 트렌드도 변화하고 있고 스마트폰을 제조하고 있는 업체들에게도 전략적인 전환을 반영하고 있는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변화가 왜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변화는 어떤 점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지요? 사실 이제 중고 스마트폰 시장의 붐은 사실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최근 단순한 절약 소비가 아닌 글로벌 기술의 어떤 트렌드 전환이나 지속 가능성이나 중심의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사의 전략 변화까지 좀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구조적 변화의 신호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은 경제의 불확실성하고 소비의 양극화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성비 중심의 업그레이드 수요가 중고 시장으로 이동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스마트폰이 새롭게 나와도 사실은 이게 기술적 혁신이 별로 없다는 생각도 좀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폰 13이나 14나 15나 최근에 나온 16이나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느끼는 사람들이 느끼는 게 별로 변화가 없다라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굳이 비싸게 새기기를 살 이유가 없다라는 인식이 좀 있는 듯한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내구성이나 OS의 어떤 지원 주기가 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고폰이 3년, 5년간 써도 충분하다라는 인식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지속 가능성이나 이제 환경 윤리 트렌드도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밀레니엄 세대는 친환경 소비에 대해서도 이제 소비를 선호하고 있는 것 같고 탄소 소비나 이런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중고 스마트폰 구조적 변화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어떤 전략적 전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체 리퍼 사업도 좀 강화하는 것 같고요. 트렌드인 업그레이드 플랜 중심의 수입 모델도 좀 전환하고 있는 듯한 이런 거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이런 것들이 대안 시장으로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모델들이 진화할 때마다 크게 변화가 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교체 주기 또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도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 소비에 있어서 패러다임 전환이 나타나고 있는데 새로운 순환형 소비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향후의 중고 스마트폰 시장의 트렌드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이게 뭐 단순한 제가 볼 때 저렴한 대안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떤 순환형 소비 생태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핵심의 축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리퍼, 이게 약간 중고라기보다는 약간 리퍼 PC? 요게 이제 아마존 같은 데는 아예 이런 게 새로운 리퍼나 이런 것들이 한 축의 시장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리퍼라고 요게 이제 이름은 아직 중고가 아니라 리퍼라는 시장으로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컨이나 리퍼라는 시장으로 아예 만들어진 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이 돼 있을 정도로 프리미엄화돼 있거나 브랜드화돼 있는 이런 시장으로 돼 있을 정도로 중고 싸구려표가 아니라 브랜드화돼 있는 시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고급화돼 있거나 브랜드화돼 있는 시장으로 형성이 돼 있을 정도로 신제품과 유사한 시장으로 고급화돼 있고 브랜드화돼 있는 시장으로 형성이 돼 있고요. AI 기반의 이제 가치 평가나 자동화 거래 시스템, 우리도 이제 요즘에 보면 이제 뭐 당근이나 아니면 번개 시장처럼 이렇게 브랜드화돼 있을 정도로 이제 여기 이제 가치 평가나 자동화 거래 시스템이 돼 있을 것 같은 약간 이렇게 대한 시장으로 돼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통신사도 이제 이렇게 중고 시장으로 이제 제가 볼 때 모델이 확산될 것 같고 이제 아예 통신사도 이렇게 만들어질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디지털 탄소 지표를 포함한 친환경 소비 인증도 나중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인증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애프터마켓 전문화된 어떤 산업화의 2차 시장도 본격 출범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시장이 형성이 되면서 좀 더 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새로운 소비 트렌드, 세컨핸드 마켓까지 6가지 경제 키워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부장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비트코인이 빠른 시일 내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시장이 불확실성 속에서도 강한 회복력을 보이는 가운데 암호화폐 전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리얼비전의 수석 암호화폐 분석가 제이미 쿠츠는 시장이 비트코인의 상승 속도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며 2분기가 끝나기 전 새로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향후 미국 경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경기 침체 우려로 급변하더라도 비트코인의 상승세는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암호화폐 업계를 또 한 번 놀라게 했는데요. CNBC 보도에 따르면 그는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맥스의 공동 창립자 아서 헤이즈, 벤저민 델로, 세뮤얼 리드에 대한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세 사람은 미국 은행비밀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바 있으며 헤이즈와 델로는 2022년 2월, 리드는 그해 몇 주 뒤 기소 사실을 수용했습니다. 네, 전일장 이슈와 오늘장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스탁포인트 시간입니다. SCTV의 황민영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시작 전에 간밤 뉴욕 증시부터 체크를 해봐야겠죠. 지난주 금요일에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PC 물가 지표가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상회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더 강해졌습니다. 지금 관세 전쟁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 시장은 불안감이 더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고요. 나스닥도 2.7%로 크게 밀렸습니다.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짙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또 금요일 우리 시장도 좀 짚어보자면 멘토님 굉장히 또 많이 흔들리면서 낙폭이 강했습니다. 뭐 반도체 투톱은 물론이고요. 또 굉장히 모든 종목들이 좀 파란불을 키면서 마감을 했는데 전일장부터 좀 복귀를 해주신다면요. 먼저 미국 증시 시장의 분위기도 하락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 지난 금요일장도 하락이었습니다. 네. 중요한 이벤트가 이번 주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도 섣불리 매수가 붙긴 좀 어려운 그런 장이었고요. 미국 증시 역시도 피해갈 수는 없죠. 뭐 트럼프 관세 정책 그리고 미국의 경제도 지금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 물가는 또 올라가는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뭐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라고 해서 물가가 올라가고 경제도 좀 쉽지 않은 뭐 이런 이제 공포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 주가가 다 빠졌습니다. 네. 국내 증시도 뭐 어떤 종목이 특히나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무색할 정도로 대부분 다 하락을 했고요. 네. 자, 미국 증시 역시도 지난 금요일장의 시장 분위기를 보면 유틸리티 업종이라든지 또는 헬스케어 이 두 가지 업종 쪽에서만 잠깐 반등이 나왔고 나머지 업종들이 전부 다 빠졌습니다. M7 종목 대표주들 다 밀렸고요. 결국 미국에서 지금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이 이번 주 발표가 예정되어 있죠. 상호관세를 물린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중요성, 뭐 어떤 나라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확정된 게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피해갈 수 있느냐 없느냐, 다른 나라들도 아마 셈법이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쨌든 우리나라 역시도 자유로울 수 없고 특히나 이제 자동차 업종, 우리나라 대표 이 업종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이번 주가 조금 힘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공매도까지 제기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는 이번 주에 불확실성이 하나씩 좀 해소가 되는 그런 과정에서 피로감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불확실하다 보니까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는 적극적인 이제 베팅을 할 때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주가의 반응이라든지 또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나서 매수에 가담하시는 게 좋고요. 초기에는 너무 무리하게 과감하게 베팅을 하는 건 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주에 굉장히 이벤트가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또 4월 2일에는 좀 관세 전쟁이 또 본격적으로 또 심화가 될 만큼 좀 불확실성이 큰 그 주간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오늘 재개가 되는 공매도 이야기부터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대차 잔고가 가장 많은 뭐 삼성전자, 에코프로 그룹주들, 뭐 삼성중공업도 지금 굉장히 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전망이 또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공매도라고 하면 이제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만큼 이제 공매도가 많이 나오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이제 낙폭이 좀 클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공매도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종목들이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지금부터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대차 잔고가 늘어나는 그런 종목들이 공매도 위험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대차 잔고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포함되어 있어요. 네. 당연히 그중에 거래가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리고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또 있는데요. 하이닉스도 역시 여기 상위권에 있고요. 기아라든지 또는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대차 잔고가 공매도 재개 시점에 맞춰서 많이 늘어났다라는 뉴스가 지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대차 잔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증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프에서도 위쪽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이 차트가 대차 잔고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거거든요. 대차 잔고가 늘었다는 건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겠죠. 아무래도 주식을 증권사로부터 빌려놓고 아직까지 갚지 않았다는 거죠. 이걸 공매도를 하고 나서 결국은 이제 갚게 될 건데 이렇게 공매도가 많이 늘어났다는 건 당연히 시장에는 또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잔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공매도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시총 상위주는 당연히 잔고 수가 클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에서는 이제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최근에 공매도 대차 잔고가 많이 늘어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좀 주의 깊게 좀 피해야 될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그만큼 또 많이 빠지겠죠. 그래서 최근에 뭐 조선주라든지 또는 방산주들 얘기가 많이 거론됐거든요. 그 종목들도 매매에 있어서는 조금 더 피하는 게 오히려 지금은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매수에 있어서는 피해야 되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투자자분들은 조금은 관망세로 좀 버텨야 되는 상황일까요? 아무래도요. 비가 오늘 올지 안 할지 몰라요. 네. 그죠? 근데 만약에 오늘 온다면 네. 나는 우산을 갖고 가지 않으면 맞겠죠. 하지만 비가 오지 않다고 하더라도 네. 우산을 미리 챙겨서 그냥 가면 좀 불편하지만 비가 왔을 때 또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약간의 지금 아쉬움이 좀 남을 수 있어요. 수익이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수익이 났을 때의 어떤 그 이익보다 기쁨보다는 오히려 여기서 빠졌을 때 손실에 대한 그 타격감이 더 크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버티는 것보다는 네. 방법보다는 조금씩 정리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이렇게 어, 말씀드립니다. 네, 분할 매도 관점으로도 또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트럼프가 그 러시아 유가에 대해서 25% 세금을 붙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수입하는 나라에 대해서도 좀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유가 관련된 종목들은 또 오를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지금 시장은 트럼프에서 시작해서 트럼프 끝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트럼프인 줄 알았어요. 네. 그만큼 트럼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트럼프로 인해서 움직이는 장이고 경제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지금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 25% 최대 50%까지 관세를 물리겠다. 이런 얘기는 이제 협박이거든요. 일종의.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 이 휴전에 대한 합의를 아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좀 지연시키고 있거든요. 니네들이 계속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원포로 놓은 거고 이 가능성은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만 봐도 유가 상승이 좀 점쳐지고요. 그다음에 유가가 상승하게 된다면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많이 이제 그 쌀 때 이 그 원유를 생산을 해놨을 거예요. 이제 수입을 해놨을 거고 유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판매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큼 수익이 많이 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유가가 올라가는 이제 과정에서 수익이 가장 큰 기업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S-오일.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가 이제 그 재무의 계산 회계 처리 방식이 선입선출 방법이에요. 먼저 수입을 한 게 먼저 이제 판매가 된다라는 그런 회계 처리 방식이 있기 때문에 수익 구조상 유가가 올라갈 때 가장 빠르게
이익이 크게 나는 그런 기업이 바로 SO일이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유가 세 종목이 있죠. SK 이노베이션, GS SO일. 이 중에서 다 떨어져 있어요. 만약에 이 가운데서 이익이 좀 더 크게 늘어나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를 찾는다면 오히려 이제 세 종목 중에서는 SO일이 좀 더 큰 이익이 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또 유가를 먼저 또 사놨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면 이에 대한 동반 수혜를 또 볼 수 있는 기업들도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31일에 이 공매도 재개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또 이슈가 있습니다.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 종목이 796개로 또 최종 확대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좀 이렇게 확대가 되면 아무래도 수급이 조금 나눠지기도 하고 좀 불안정한 상황이 조금 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넥스트레이드가 지금 거래소가 생기면서 네. 지금 한 종목씩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번에도 대규모 거래가 종목 수가 늘어났는데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이 장중에 거래가 좀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거래가 된다는 건 좋은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아주 작아요. 지금 현재도 거래가 많이 작기 때문에 이 거래가 분산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호가창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원래는 1000주씩 쌓였던 그 물량들이 오히려 500주, 600주 정도로 이제 얕아지는 거죠. 그러면 가격의 변동성도 커지고요. 특히나 하락일 때는 더 크게 밀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히려 좀 악재가 될 수 있어요. 이제 주가가 빠질 때는. 하지만 올라갈 때는 호재가 될 수도 있겠죠. 반면에 또 많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따져보고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넥스트레이드 이 종목 수가 늘어난다는 건 그렇게 그다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좋은 현상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넥스트레이드 이 차이가 좀 있잖아요. 이 KLX하고 넥스트레이드 이 종목의 호가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 부득이하게 저녁에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가능하지 이제 하겠지만 평소에 넥스트레이드 거래를 좀 많이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현 거래소에 좀 집중하는 게 오히려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오늘 공매도 재개와 넥스트레이드 종목 확대까지 정말 변동성이 계속되고 있는 시장 상황입니다. 또 4월 2일에는 상호 관세가 지금 부과가 될 예정인 거죠. 여기서 보면 또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한 번 또 크게 또 타격을 입었잖아요. 네. 또 테슬라가 인도량을 또 2일에 또 발표를 합니다. 네. 이 테슬라 인도량이 얼마나 또 나옴에 따라서도 이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또 움직일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테슬라가 지금 요즘에 좀 많이 곤욕을 겪고 있죠. 네. 지금 정치적인 부분 때문에 불매 운동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중고차 시장에서도 그렇고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 1분기 차량 인도량이 이제 발표가 되면 이게 만약에 좀 안 좋을 경우에는 관련해서 국내 자동차 관련주들도 이제 분위기상 하락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 관련주들이 또 피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발표들이 자동차 업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이 4월 2일 날 무역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상호 관세 발표도 있지만 인도량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자동차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방향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자동차 투자는 조금 보류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3월 31일) 월요일 우리 시장 문 힘차게 열었습니다. 지난주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 마감하면서 좀 파란불 켜주면서 좀 한 주를 마무리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남아있는 한 주입니다. 오늘부터는 국내에서 공매도가 전면 재개되는 날이기도 하고요. 또 4월 2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상황 또 어떻게 이어질지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1.49%, 1.74%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살펴보시면 1.73% 하락한 2,51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1.49% 하락해서 68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좀 하락불이 들어와 있는 모습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을 비롯해서요. 이 나머지 종목들도 좀 하락 흐름 이어져 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대차잔고 전체 1위의 업종으로도 좀 기록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오늘부터 재개가 된다면 공매도에 타깃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이 공매도의 증가가 반드시 좀 주가의 하락세로 이어지진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언급도 나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SK하이닉스의 경우에도 2.96% 하락해서 19만 3,400원 선 20만 닉스를 조금은 잃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또 11조 원 규모의 인텔 랜드 사업 부문을 최종 통합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메모리 시장에서 앞으로 SK하이닉스가 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투자자들에게 불러일으켜지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오늘 3.5%대 큰 낙폭 그리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5%, 현대차도 역시나 관망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앞서서 보셨던 1위부터 5위를 비롯해서 6위부터 10위도 마찬가지로 파란불 들어와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요, 셀트리온 그리고 기아까지 1%대 낙폭 그리고 있고요.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 항암제 베그젤마가 지난해 미국에서 75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었는데 오늘 주가에서는 조금 반영되지 못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KB금융과 네이버도 역시나 낙폭 그리면서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도 살펴보시죠. 네, 오늘 알테오젠만이 강한 상승불 좀 켜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0.99% 상승하면서 35만 6천 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난주 유럽에서 페어마켓가 열렸었죠. 근데 머크가 이 키트루다 SC 제품을 올해 10월부터 미국에서 좀 출시를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 정확한 출시 일정을 공개한 것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로 인해서 좀 1조 원가량의 기술료 수익을 알테오젠이 얻을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나머지 에코프로 그룹주들 역시나 하락한 모습, 3에서 4%대 하락한 모습 보여지고요. HLB를 비롯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모두 하락한 모습으로 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시죠. 네, 아까 보셨던 알테오젠을 제외하고는 코스닥 시장도 역시나 오늘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휴젤과 삼천당제약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 휴젤은 1.64% 하락해서 32만 9,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삼천당제약과 코오롱 티슈진은 3%대 강한 낙폭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또 클래시스 2.23% 하락했고요. 파마리서치가 시가총액 11호 좀 올라오게 됐는데 1.04%로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3월 31일 월요일 우리 시장 개장했습니다. 지금 코스피에서는 2.19% 하락하면서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예상 체결 지수에서는 3% 넘게 빠졌는데 지금은 2%대로 조금은 낙폭을 조금 회복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오늘 시장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못합니다. 지금 코스닥에서는 유일하게 또 알테오젠이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가운데 좀 전에도 말씀해 주셨죠. 석유 관련돼서 유가가 또 증가하면 우리 종목에서도 유가에 또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흥구석유가 16%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멘토님 오늘 시장 역시나 좋지 못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아무래도 오늘 시장이 아침에 떨어지는 건 이제 피할 수가 없었던 하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 2.2%까지 밀렸다는 건 정말 많이 밀린 거거든요. 네. 자, 아침에 지금 딱 장 개장하고 나서 시작된 9시부터 해서 전체적인 종목들의 분위기 살펴봤는데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지금 하락 종목 수, 상승 종목 수 따져보면은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 종목 수가 굉장히 좀 많죠. 지금 코스피는 상승 종목이 75종목, 하락 종목 수는 789종목이면
거의 뭐 10분의 1 정도밖에 상승 종목이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의 경우에도 상승 종목 수가 지금 현재 180 종목, 하락 종목 수가 1,400 종목이 가까이 됩니다. 거의 다 지금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의 시장의 분위기는 좀 많이 좀 다운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수급에서 봤을 때 다만 수급은 외국인들 매도가 아침부터 이게 집계가 정확히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외국인들 매도가 한 600억 정도밖에 잡히진 않아요. 큰 매도 물량이 아닌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거래소 현물 시장에서도 750억 정도의 매도, 그리고 선물 쪽에서도 1,400계약 정도의 매도가 나오고 있다면 이 매도 압박은 크게 받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호가가 아무래도 이제 호가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좀 많이 밀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한 가지 더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건 옵션 시장인데 지금 옵션 쪽에서의 시장은 장기로 봤을 때는 이 상방 쪽에 외국인들이 좀 베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빠지긴 했지만 앞으로는 이제 이 하락을 좀 발돋움 삼아서 좀 올라가는 방향으로 좀 잡아놨다는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이제 하락으로 완전히 끝내버릴 줄 알았는데 이 하락과 상승 양방향이 모두 다 그 포지션을 상승으로 잡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으로 잡아놨다는 건 오늘 이제 밀렸지만 반등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초반의 분위기가 끝까지 가는 그런 장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뭐 물론 기준은 코스피겠지만 매도 압박도 많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불안감 때문에 떨어졌지만 항상 우리가 불안감 때문에 팔리면 또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는 섣불리 움직이지 마시고요. 이 매도 아침에 초반에 하락이 나왔지만 시장은 이 하락을 조금씩 이제 낙폭을 줄여가는 그런 이제 분위기도 충분히 오늘 장에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좀 줄여갈 수도 있다라는 좀 희망적인 메시지는 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눈에 띄는 거는 그래도 코스닥에서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게 바로 알테오젠이거든요. 그리고 펩트론도 지금 3%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오주 쪽으로는 그래도 종목별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와중에도 온코닉 테라뷰티스도 지금 프리 시장에서 6%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었는데 지금도 7% 강세 흐름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좀 바이오주 쪽으로는 그 개별적으로 이슈를 좀 봐야겠죠. 바이오주들이 같이 올라가면 되게 무섭거든요. 네. 그런데 각각의 따로 개별적인 흐름으로 간다는 건 이 바이오주들이 앞으로 올라간다는 신호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관련 종목들이 솔직히 하나하나 종목들을 따져본다면 지금 투자를 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 그 정도의 이제 시기인가로 봤을 때는 이 종목들이 투자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장이 만약에 빠질 때 올라가는 종목들은 개별적인 테마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시장이 이제 하락을 했을 때는 올라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시장이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면 그때 이 종목들이 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이제 감안을 해서 지금 당장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큰 시장을 보고서 지금 당장보다는 좀 큰 시세를 보면서 가는 게 좋겠다는 거고요. 오히려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빠져있는 종목들을 지금 좀 관심을 갖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사느냐 아니면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하고 좀 앞으로 지켜보느냐 이 차이인데 제가 볼 때는 분할 매수 후에 지켜보는 빠져있는 종목들을 오히려 좀 지금은 매수의 기회로 하나씩 잡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한 번에 사지 마세요. 분할로 사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을 10% 정도 매수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종목을 지금부터 이제 이번 주에 3%씩 나눠서 사는 거죠. 3번 정도에 걸쳐서 그런 식으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수익을 내는데 조금 더 유리하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주 만약에 개별적으로 올라가는 건 지금은 볼 필요는 크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또 개별 이슈고 또 전반적으로 같이 올라가는 또 이런 섹터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이 순간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알테오젠은 서울경제 단독이 있었거든요. 이 한 달에 한 번만 또 맞는 이 장기연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 점은 또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요즘 이 계속해서 이 관세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모든 시장이 빠지고 있는 가운데 이 와중에 한알령이라든지 좀 관세 무풍지대에서는 그래도 좀 견뎌주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이 엔터주들도 오늘 계속해서 잘 가는 흐름이었는데 오늘 같이 또 빠지고 있어요. 시장이 또 안 좋아서 이런 아무래도 얼어붙은 시장에 영향을 받은 것 같긴 한데요. 엔터주 쪽으로는 그래도 계속 봐도 괜찮을까요?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세 무풍지대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제 뭐 SM이라든지 YG엔터라든지 또 하이브라든지 이런 엔터주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이거는 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있긴 하겠지만요. 아무래도 이 중국의
영향을 분명히 많이 받고 있다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중국이 돈을 풀고 있고, 그리고 이 돈을 푸는 과정에서 다른 무역 이제 국가들과 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한령에 대한 해제라든지 또는 이제 관련해서 한국 이 K 컨텐츠 이 관련주들이 중국 진출과 어떤 이제 이 규제를 완화시키는 이런 기대감을 또 많이 받고 있다는 거죠. 관세도 관세지만 뭐 이 중국에 대한 모멘텀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과 만약 중국 두 나라 중에 어느 나라를 기준으로 봐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미국보다는 중국이 더 낫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이 미국은 지금은 악재들밖에 없어요. 이 악재를 소멸시키고 이제 시장이 올라가는 그런 이 방법이지만 실제로 주가를 올려주는 이런 호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의 수급이 조금 이제 비어 있을 때 약간의 그 기회를 활용해서 이 종목들을 보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엔터주들도 역시 꾸준하게 좀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엔터뿐 아니라 중국 관련주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 중에서는 화장품 관련주도 있고, 그러니까 실적이 실제로 좋은 기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행 관련주, 그리고 카지노 관련주 이런 종목들도 안에서 만약에 이제 흐름이 조금 수급이 서로 간에 이동하면서 이제 조금씩 올려주는 이런 모습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주들, 엔터주도 좋지만 중국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올해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무래도 지금 관세 이슈가 굉장히 또 크고 또 이런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는 그래도 좀 꾸준하게 이 중국 관련주들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관세 무풍지대인 만큼 이 점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또 뭐 전기차 이야기도 해주셨고 테슬라 인도량 발표가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비아디가 계속해서 또 잘 가는 흐름이었었잖아요.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뭐 2, 3년이면 자신감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뭐 2차 전지라든지 배터리 관련주들 뭐 이런 종목들로도 좀 훈풍이 들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사실 미국 테슬라가 저는 무섭진 않아요. 네. 사실 비아디가 무섭습니다. 중국이 무서워요. 이게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 관세 정책을 하면서 상호 관세, 거기다가 또 이제 자동차 쪽에 특히나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게 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다른 나라를 견제하기 위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 정작 이 관세 발표에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테슬라의 주가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테슬라는 지금 각 나라에서 팩토리 공장을 운영하면서 현지에서 생산을 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부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는 멕시코라든지 캐나다 여러 나라에서 이 부품을 굉장히 많이 조달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관세는 완성차에만 부과하는 게 아니라 이 부품주들한테도 부과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테슬라는 역시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반면에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미 100% 관세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는 거의 납품하고 있는 수출 물량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더 매긴다고 하더라도 비아디는 오히려 타격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테슬라보다는 비아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비아디가 주가가 좋고 해서 이 국내 이 자동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좋아질 것이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비아디는 가격이 굉장히 싸요. 그래서 가격 단가를 낮춘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들어가는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이제 중국에서 LFP 배터리는 다 중국의 현지에서 다 생산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자체가 LFP보다는 3원계 배터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비아디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다 이제 중국 쪽에서의 배터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테슬라가 지고 비아디가 올라간다는 건 가성비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한국 기업들은 여기 좀 맞진 않아요. 그래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좀 수혜보다는 피해가 우려된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또 이런 전기차 관련해서도 테슬라 인도량 발표가 있는 만큼 이 점도 좀 참고해 주시고요. 2차 전지주 쪽으로 오늘 공매도 이슈가 있는 만큼 오늘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 점도 유의해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SCTV의 황미영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중요한 이벤트를 앞둔 한 주의 첫날 월요일입니다. 일단 오늘은 공매도를 재개한 첫날인데 지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2,500선에 대해서도 하향되는 모습, 코스닥도 676선 지나가면서 양시장 모두 2%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도 빼는 것으로 현물, 선물 다 체크되고 있거든요. 전반적인 분위기를 어떻게 일단 해석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공매도 재개 첫날이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가 마치 오늘 시초부터 공매도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처럼 좀 오인해서 해석을 하는 경향도 좀 있는데 일단 미국 증시의 영향들이 좀 가장 컸다고 봐요. 일단 금요일 날 좀 발표됐던 PCE 지표. 이 데이터가 뭐 이 헤드라인 PCE 지표가 2.5포인트 그리고 이 코어 PCE 지표가 2.8이 나왔는데 이게 컨센 대비해서 0.1% 정도가 좀 상회됐고 이 부분은 오히려 이 4월부터 본격화될 이 관세가 향후에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상방 압력을 크게 상승시킬 수 있는 우려감으로 선제적으로 좀 반응하지 않았나. 그래서 미국 증시가 좀 급락하게 된 배경이 좀 됐고요. 여기 더해서 이 코스피 야간 선물 지수 한 1.3%대 급락을 좀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에 관련된 우려감들은 지난 주말 새 좀 확인할 수 있었고 여기 더해서는 뭐 일단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비치 대비해서도 좀 0.7%가 좀 내려갔어요. 이 부분은 명확하게 확인된 소비 둔화가 현실화가 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고물가에 관련된 부담 그리고 이 소비 지출이 크게 좀 둔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들이 이제 현실화가 좀 되는 부분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수급적인 어떤 이 투매를 좀 유발시켰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뭐 매크로 지표에 대한 발표도 좀 있지만 4월 2일 관세, 상호 관세에 관련된 어떤 최종 메시지가 좀 나올 전망이고 4월 3일에는 자동차 관세가 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4월 달에는 국내 정치 리스크가 재차적 부각될 수 있는 요인이죠. 뭐 탄핵 관련된 선고가 구체화 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좀 일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4월 2일에는 민간 고용 지표 그리고 4월 3일 노동부의 3월 고용 지표가 좀 확인된다면 여기서 시장의 컨센 대비해서 좀 하회할 것이다라는 또 예측치가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시장은 경기 침체에 관련된 우려감들이 증시에 오늘부터 좀 크게 좀 반영하는 모습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상승 종목의 수가 월등히 좀 낮습니다. 지금 네. 57개 종목밖에 좀 되지 않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143개 종목을 좀 제외하면 양시장 모두 다 하락 종목의 수가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좀 외인의 이 현선물 매도량들은 과거의 투매 양상과는 좀 다르게 오늘 그렇게 시초에 좀 확대되는 모습은 좀 아니다라는 점 그리고 미결제 약정 건수가 28만 건에서 한 13,000건 정도 좀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대체적으로 시장의 어떤 견조한 흐름들은 어떤 투매에 관련된 우려인들보다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중립 스탠스를 좀 유지하는 추세적인 어떤 확인은 지금 현재 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일정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오늘 공매도 재개 있고요. 이제 주 중반 가면 말씀해 주셨던 관세 이슈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 다 끝나고 보자라는 심리도 아무래도 작용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큰돈이 들어오고 있는 것도 아니라서 변동성이 특히나 이번 주에 많이 있을 텐데 이에 대한 좀 대응 자세에 대해서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조언이 좀 필요할까요? 네, 일단 시장에서 이 리스크 요인들이 좀 재차 부각이 됐는데 이게 새로운 리스크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던 리스크들이죠. 그래서 관세가 좀 부과가 된다는 것이 단기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은 인플레이션을 빠르게 올리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부담들. 그래서 이 부분은 매파적인 금리 정책들이 조금 더 장기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과 좀 맞물리면서 이런 부분들이 증시에 좀 부담으로 좀 작용할 것이고요. 반대로 지금 소비 지출 부분이 좀 크게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들 여기 더해서 고용 시장도 냉각 기조가 재차 좀 확인이 된다면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세를 매파적으로 좀 유지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은 완화적 기조도 어느 정도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그리고 공매도에 관련된 어떤 부분들은 대차장고 상위 종목들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공매도가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오늘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좀 준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점진적인 어떤 수급 조정을 좀 이뤄낼 수 있는 부분들이고 여기 더해서 대체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 특히나 뭐 반도체 섹터의 경우에는 최근 한 3주간의 어떤 수급 동향들을 좀 봤을 때는 과거와 좀 다른 양상을 좀 보였고 외인의 매수 포지션도 좀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어떤 관세 리스크, 전체적인 어떤 경기 둔화에 관련된 우려감들이 재차 증시의 부담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대형주 중심의 오히려 좀 줍줍의 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공매도 재개한 첫날이라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궁금하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동안 좀 걱정 많이 했었던 조선, 방산, 로봇 쪽 본다면 일단은 에코프로 그 대차장고가 좀 늘어났던 에코프로 BM이랑 프롤은 지금 5%, 8% 굉장히 낙폭이 깊은 반면에 알테오젠은 그래도 대차장고 높았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플러스권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강보합 수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지금 2% 넘게 하락하고 있어서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먼저 좀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아직 뭐 공매도에 대한 대체 잔고량들은 뭐 장이 끝나고 나서 한 2거래 이후에 좀 세부 데이터가 좀 나오겠지만 네. 오늘 시초의 전체적인 어떤 영향들은 공매도에 대한 영향들보다는 시장 전반적인 영향들은 사실 뭐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 이게 좀 가장 클 것 같고요. 이 당장 촉발된 이 4월 달에 이 관세 리스크가 재차적 부각됐던 부분들 이 부분이 오히려 이제 공매도의 어떤 타깃이 좀 될 수 있는 이 부분은 어떤 특정 섹터라기보다는 그렇군요. 전체 시장이 좀 작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오늘 아쉬운 부분들이 2차 전지 섹터를 좀 중심으로 해서 하락폭이 좀 더 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관세 리스크가 좀 부각되는 그런 현실화 구간에서 오히려 이 자동차 섹터의 경우에 하락률이 2%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2차 전지 섹터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한 5%대 네. 그리고 지금 코스닥 안에서는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에코프로의 어떤 하락폭이 좀 더 상대적으로 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도 선별적으로 알테오젠이 뭐 그렇죠. 강보합권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뭐 HLB라든가 그 이외에 뭐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 지금 보합권 약세 기조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좀 보면 전체적인 어떤 약하죠. 바이오 섹터의 경우에도 수급이 뭐 그렇게 좀 큰 편은 크게 좀 작용한 3,000당 제약 한 6.8%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지금 개별적인 어떤 수급 정체의 영향을 좀 가장 많이 받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 부분은 대차 잔고에 대한 증감 부분들로 인해서 공매도의 어떤 비율이 집계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뭐 향후 한 2주 정도는 조금 더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부연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재개 첫날 분위기 자체만으로 봤을 땐 지수는 좀 내리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데이터는 이후에 조금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관세 리스크에 대한 걱정이 좀 더 많이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알테오젠만 유일하게 지금 강보합 수준 지켜줍니다. 머크가 항암제, 키트루다 SC 관련해서 10월에 출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알테오젠으로 연결이 될 거고 그럼 알테오젠 또한 이제 마일스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앉아서 돈 버는 기업으로 변할 수 있는 긍정적인 모멘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세 이야기가 나와서요. 그러면 4월 2일에 상호관세 발표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4월 2일 이후에 가능하다라고 했고 오늘 아침에는 많은 국가에 20% 정도 관세 부과할 수 있다라고 굉장히 그래도 좀 세게 발언을 한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이 주가가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건지 한 번 더 흔들릴 가능성도 있는 건지 어느 쪽에 좀 더 무게추를 두세요? 관세 리스크가 현실화가 되는 그런 구간들은 재차 이게 노이즈로 좀 작용을 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사실 관세가 부과된다고 해서 증시가 조정을 받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의 부담이 커진다는 것은 이 부분이 사실 증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즉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굉장히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영향들이기 때문에 증시의 어떤 조정이 좀 빌미가 될 수 있겠고 다만 지난 집권 1기와 좀 차이점이 있다면 네. 단순하게 이 관세에 관련된 협상의 여지를 재차 좀 남겨놨던 그런 메시지와는 좀 다르게 자동차의 경우에는 뭐 영구적일 것이라는 좀 단서를 좀 달았죠. 이 부분도 모두 다 맹신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자국의 어떤 이익에 좀 부합하는 어떤 성과를 좀 이끌어낸다면 상당 부분 관세의 경우에는 저는 뭐 개진의 여지가 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유럽에 대해서 25%에 대한 추가 관세가 잠재적으로 좀 보류가 됐고 이 부분은
다른 부분들에 관련된 협상이 좀 재차 진행되는 구간에서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좀 더 고려를 해본다면 이번에 뭐 4월 2일에 관련된 상호관세 부분도 역시나 20%에 관련된 이 관세 부과율을 좀 제시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그 이후에 좀 언급한다는 부분들에 대한 맞아요. 여지를 남겼다는 점. 그래서 저는 재차 뭐 협상 테이블을 통해서 충분히 개정 요건을 좀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 지금 뭐 캐나다와 멕시코의 이 추가 관세 부분에 관련해서도 일부 멕시코에서 생산 중인 자동차 부품의 경우에는 USMCA라는 이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 있죠. 이게 재차 나프타 협정을 좀 깨고 난 이후에 두 번째로 좀 체결된 조항이고 이거는 집권 1기 때 좀 체결된 개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번 2기 때는 새로운 형태의 개정안으로 수정이 좀 된다면 전체적으로 이 관세 리스크가 좀 크게 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는 과거 양상과 동일한 과도기를 좀 지나고 있는 구간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협상은 4월 2일 이후에 가능하다라는 코멘트를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한테 남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체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방금 체크해 보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400대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2,492선 2.5%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2월 10일 이후에 49일 만에 지금 2,400선까지 떨어졌다라는 부분 함께 챙겨드리겠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눌린다라는 건 당연히 비중이 높은 반도체 쪽에 대한 지수도 같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겠죠. 삼성전자는 59,000원, SK하이닉스는 19만 원 선에서 현재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주 금요일에 배당락일임에도 불구하고 6만 원을 지켜줬었는데 오늘은 지금 6만 원 깨졌거든요. 네. SK하이닉스도 20만 원 깨고 내려갔고요. 보통 이제 이 숫자들 밑으로 내려오면 우리 매수 기회다라는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네. 오늘을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건지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고민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반도체 섹터의 경우는 항상 선행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업황은 선행을 하고요. 최근의 데이터가 단순한 뭐 업황에 관련된 개선들보다는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지표들이 실질적으로 좀 확인된 데이터가 있었죠. 2월의 경우에는 중국의 이관신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좀 정책 효과가 좀 나타내졌는데 계절적인 비수기가 한 1분기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통상적으로 한 자릿수대 성장률을 좀 보였는데 이번 2월 달에는 두 자릿수 성장률을 좀 보였다는 부분이고 지금 트렌드 포스라든가 모건 스탠리에 관련된 보고서를 좀 보면 지금 1분기를 좀 저점으로 지금 업황을 좀 보고 있어요. 그쵸. 이 부분은 1분기 주요 고객사들에 대한 재고가 상당히 좀 소진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특히나 중국에서 확인되고 있는 스마트폰에 대한 출하량들이 좀 더 증가되고 있는 요인들 그리고 PC 부분에 대한 이 재고가 빠르게 좀 소진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마이크론이 4월을 좀 기점으로 해서 메모리 가격을 10% 정도 최대 10%까지 좀 이상을 좀 통보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가 동조돼서 가격 인상을 아마 4월부터 좀 구체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라면 고객사의 재고 소진이 빠르게 좀 이뤄내는 그런 구간에서 2분기로 진입할 때 오히려 업황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래서 발주량이 좀 증가되는 구간과 맞물리면서 오히려 단가에 관련된 인상분을 반영시킨다면 1분기 대비 2분기는 당연히 실적 개선이 조금 더 빠르게 좀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모건 스탠리가 지난 가을이었죠. 반도체에 겨울은 오고 있다. 그렇게 좀 언급한 지 한 7개월 만에 해당되는 부분을 약간 좀 완화를 봄으로 했어요. 바꿨죠.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을 냉정하게 보면 지금 뭐 디램이라든가 낸드 가격이 지난 4분기 그리고 1분기를 좀 저점을 해서 평균적인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반등 요건들에 대한 확인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했기 때문에 다만 HBM의 경우에는 이게 일시적인 어떤 이 캐펙스 투자가 좀 더 위축이 되는 그런 요인이라면 오히려 재고량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HBM에 들어가고 있는 디램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좀 하락할 수 있는 요인들을 부정적으로 좀 언급했다는 점은 우리가 좀 주시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요인들이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하락을 좀 하게 된 배경이 좀 되지 않았나. 반대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레거시 부분에 관련된 업황 회복 기대감들이 재차 좀 부각되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지금 뭐 가격 지표 선언에서 보면 삼성전자가 6만 원 미만 그리고 SK하이닉스의 경우에도 2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재차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은 좀 가능한 구간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기회를 주면 또 시장 분위기가 너무 빠지고 있어서 여기서 더 빠질까 봐 걱정돼서 매수 버튼 누르긴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이크론도 그렇고 미국의 샌디스크 그리고 중국에 있는 양쯔 메모리까지 디램이나 낸드 값을 올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업들이 3, 4, 5위 기업이라서 당연히 1, 2위에 있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같이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좀 챙겨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SK하이닉스만 떼서 좀 볼게요. HBM4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주총에서 좀 나왔었는데 HBM4 생각보다 빨리 쓰이지 않을 거다. 오히려 HBM3E를 더 많이 쓸 거다라는 시각들이 좀 제기가 됐거든요. 원래는 좀 빨리 스텝을 좀 밟아가는 게 SK하이닉스의 장점이었는데 이번엔 반대로 빨리 가서 문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투자자분들은 도대체 어느 쪽에 속도를 맞춰야 될까라는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조언을 주실까요? SK하이닉스가 사실 고민할 게 있을까라는 부분들. 왜냐하면 시장은 선도를 하고 있고 가장 많은 HBM 반도체를 좀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GTC 2025에서 확인된 메시지를 보면 루빈, 즉 HBM4에 탑재되는 부분이 루빈인데 루빈 출시가 내년 하반기 정도로 예정이 됐어요. 이 부분은 제가 생각했던 거는 올해 하반기 말 내지는 내년 초 정도 예상보다는 조금 더 루빈의 출시가 좀 지연됐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런 전략들은 HBM4에 관련된 샘플링을 현재 가장 빠르게 좀 진행하고 있는 이런 기업이 중에 하나가 좀 SK하이닉스고 이 부분은 지금 HBM4의 12단을까지도 지금 뭐 이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이슈가 좀 나오고 있죠. 이 부분은 일단 뭐 아직의 루빈 출시에 관련된 구체적인 일정 수립들이 좀 되지 않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번 주총에서의 메시지는 뭐 크게 확대 해석할 의미는 좀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 HBM3 12단 그리고 16단 모델이 이번에 이 블랙엘 울트라 부분에 대한 탑재 이게 하반기로 좀 예정될 수 있는 출시 일정들을 좀 고려해 보면 이 부분 역시도 시초에 좀 적용되고 있는 차세대 칩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납품 단가가 상대적으로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인들. 그렇다면 SK하이닉스의 이익 기조는 오히려 정체 관점보다는 이게 확장 관점으로 좀 해석을 해봐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 공급량이 물론 좀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지금 주주총회에서 HBM3 모델에 대해서 2분기까지 공급량을 좀 확대할 것이고 전체적인 HBM의 공급량은 작년에 2배 이상의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어떤 전략을 좀 제시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블랙엘 그리고 블랙엘 울트라로 좀 이어지는 칩의 수요들을 SK하이닉스가 상당 부분 독점 형태로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어떤 우려감들은 좀 다소 좀 과대한 해석이 좀 아닌가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HBM 관련해서 SK하이닉스는 걱정할 게 없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좀 해주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 지금 2% 넘게 빠지고 있으면서 19만 원 선 지키고 있는데 20만 원 선 밑에서는 또 분할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외국인 기관 순매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들 담고 있을지 보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쪽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있고요. 크래프톤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은 인조위 관련해서 이슈도 있었죠. 지난주 금요일에서도 굉장히 강했었는데 얼리 액세스 40분 만에 스팀에서 1위 종목으로 올랐다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인도의 현지 게임사 인수한다라는 소식도 있으니까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현대 모비스, 한미 반도체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그래도 현대차를 좀 담아주는 모습 체크되고 있고요. HD 현대 일렉트릭도 있습니다. 물론 TP 하향 조정되는 리포트가 있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D 현대일렉트릭 지금 29만 9천 원인데 하향 조정된 리포트가 48만 원이었습니다. 여전히 상방에 대한 룸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부분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외국인 순매수에서 지금 현대 모비스 먼저 점검해 보겠습니다. 노무라 쪽에서는 현대차랑 기아에 대한 TP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아직 좀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현대차는 지금 순환 출자 구조니까 현대 모비스를 차라리 좀 지배 구조 이슈 있는 쪽으로 좀 볼까 고민하실 것 같아서 현대 모비스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빠졌던 갭 부분은 그래도 꼬리를 달면서 금요일장에서는 메워주긴 했거든요. 물론 오늘도 조금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오히려 현대차나 기아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현대 모비스가 오히려 좀 대안이 좀 될 수 있을까요? 현대모비스의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이 현대차 그룹 내에서 상승폭이 좀 가장 큰 종목이었는데 일단 뭐 상승하게 된 배경 자체가 4분기 호실적도 있었고 올해는
사실 이 해외 생산의 이 가동률이 좀 상향되는 부분들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 그래서 외형이 올해 좀 빠르게 확장 및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여지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재차 좀 부각되지 않은가.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자동차 부품사들의 경우에는 내연차에 관련된 비중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현대모비스의 경우는 2023년도 하반기부터 재차 전동화 관련된 어떤 이 제조 시설들을 좀 유럽에 좀 구축을 좀 했었고요. 이 부분이 슬로바키아에 관련된 투자까지 좀 이어지면서 올해 2분기 이후부터 가시성 있는, 그래서 이제 해외에 관련된 전동화 부품에 관련된 공급량들이 크게 좀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유럽을 좀 주요 고객사라고 하고 있는 전기차 이 완성차 업체들의 이 공급량들이 크게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올해는 좀 실적에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자동차에 관련된 관세 부과 리스크를 시장에서 가장 크게 좀 우려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게 뭐 미국의 경우에도 지금 GM과 포드가 멕시코에서 양산해서 공급되고 있는 양들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해당되는 전체 비중을 좀 감안했을 때 이게 현대차 그룹의 좀 악재를 좀 봐야 되는 것인가, 또는 뭐 도요타도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에 좀 공급하고 있는 양은 좀 늘어나고 있지만 관세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더해서 상대적으로 좀 더 고율의 관세를 좀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좀 부과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향후에 미국 안에서 가동률을 좀 더 상향시키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면서 오히려 이익 기조를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오늘 시장의 상황들과 전체적으로 어떤 투심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정도로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짧게 기관 쪽에서는 현대차를 지금 담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 자동차를 투자했을 때 그 소프트 데이터라고 하죠. 심리는 만약에 꺾인다 하더라도 판매 대수가 지금처럼 좀 잘 유지되거나 혹은 증가되는 부분이 좀 발견이 된다면 그래도 현대 기아차는 괜찮다라는 사인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일단 데이터를 항상 좀 같이 재차 좀 말씀드렸던 이유가, 실적의 관점에서도 최근 데이터가 오히려 이 정체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라면 일단 비중을 일부 좀 축소하는 전략들,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좀 유효할 것 같은데, 1월과 2월의 수출 데이터를 좀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판매량이 크게 좀 둔화되는 모습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북미 시장에 관련된 데이터를 보면 지금 뭐 BEV라고 불리우고 있는 뭐 순수 전기차에 관련된 판매량이 좀 증가되는 요인들이 있지만, 전체 우리가 EV라고 좀 불리우는 그런 부분들은 하이브리드 차종까지 모두 다 포함이 된 수치였거든요. 이것도 역시나 BEV 증감폭보다 더 늘었죠. 그렇다면 미국에서 하이브리드 차종이 굉장히 크게 아직까지도 좀 견조한 경쟁력을 좀 갖고 판매가 되고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데이터 수치를 보면 한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아차라든가 뭐 현대차의 경우에는 미국의 일시적인 어떤 판매량들은 수치 데이터 상에 대한 양은 감소될 수는 있겠지만 이익 기조는 지난 4분기와 좀 유사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판단될 수 있겠고, 그러니까 증권사에 대한 컨센서스에 대한 전망치도 대체적으로 좀 부합 내지 소폭 상해 정도로 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관련된 어떤 이 피크 논란들은 어느 정도 완화가 좀 되는 모습들이다. 그래서 이제 가격적인 조정들은 그 이전에 상당히 좀 많이 받았던 점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본다면, 현대차 그룹의 특히나 뭐 현대차라든가 기아의 경우에는 2분기 이후에 관련된 신차 출시 효과에 좀 맞물리는 판매량 증가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좀 주시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쪽은 피크아웃에 대한 그 꼬리표가 붙는 쪽이긴 한데 데이터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2분기에 신차가 좀 나오게 된다면 판매 대수 증가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올라오고 있는 테마들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테마로 2차 전지 자리합니다. 오늘 공매도 재개한 첫날입니다. 공매도 시작하기 전까지 대차장고가 많이 늘어난 종목들, 상위에 랭크되어 있던 종목들 중에 대다수가 제약바이오 혹은 그리고 2차 전지였습니다. 오늘 2차 전지 흐름을 봤을 때는 대장주인 LG엔솔이 5% 넘게 지금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이랑 에코프로도 상단에 원래 있었었는데 오늘 5% 그리고 8% 넘게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분위기이긴 한데 사실 2차 전지 하면 여기서 더 빠질 건 없다라는 시각들도 있어서 전략을 어느 쪽에 맞춰서 세우면 좋을지 잠시 후에 점검해 보겠고요.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콘텐츠입니다. 사실 오늘 많이 오르고 있는 테마나 종목들이 없어서 고르기가 좀 어려웠는데 그나마 이 콘텐츠 관련한 종목들은 그래도 소프트웨어 쪽이기 때문에 관세에 있어서 무풍지대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콘텐츠 관련주 중에 펜엔터가 가장 강세를 보이면서 개장하고 나서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환구시보가 원래 한류 문화 관련해서 좀 깎아내리기 급급한 언론사인데 최근에 나왔던 드라마죠. 폭삭 소가수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사막이 공개가 됐고 3월에는 애니메이션 기업 인수 이슈까지 같이 있어서 펜엔터 중심으로 해서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석유랑 유가입니다. 이 또한 오늘 개장하고 나서 일단은 그래도 그나마 좀 강세 보이는 작은 테마들 중 하나로 이름 올리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휴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미국 쪽에서 러시아산 그 유가에 대해서 25% 정도 추가 관세 붙이겠다라는 이슈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작용도 같이 받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사실 뜨는 테마가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세 가지를 좀 골라봤습니다. 이 중에서 어느 쪽 먼저 좀 들여다볼까요? 네, 2차 전지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배터리셀 3사의 하락폭들, 특히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5%대, 그에 뭐 삼성 SDI라든가 SK 이노베이션이 4%대 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공매도 재개 첫날과 좀 맞물리면서 오늘 이런 부분에 관련된 공매도 우려감들이 현실화가 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겠는데 일단 오늘을 자체로 좀 판단을 해보면 공매도의 실질적인 어떤 영향 정도로 해석하기보다는 대체적인 어떤 시장의 인플레이션 공포 내지는 경기 둔화에 관련된 우려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 구간 이 정도로만 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발표됐던 1월과 2월 달의 순수 전기차 판매량을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북미 시장이 28%가 좀 증가됐고요. 유럽이 28.4%가 증가되면서 지난해 2024년도 대비해서 상반된 판매량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1월 달에 일시적으로 좀 부진했던 판매량을 좀 보였던 시장이 북미 시장이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 뭐 이 IRA에 관련된 정책 노이즈를 좀 논의를 하더라도 전반적인 어떤 보조금 정책의 쇠퇴 우려감들과 맞물리면서 2월 달도 좀 이어지는 어떤 피크 우려감들에 대한 리스크 요인들이 좀 상당히 좀 컸었는데 2월 데이터를 보면 1월 대비해서 크게 좀 증가됐던 요인들 전체적으로 한 30%대 증가세를 좀 확인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1월 달에는 좀 일시적인 어떤 하락 요인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시장 상황들에 대한 동향들을 보면 테슬라가 1월과 2월 달에 대한 유럽과 미국 시장에 관련된 판매량들이 좀 감소됐던 원인들 그렇지만 테슬라를 좀 제외한 비테슬라 완성차 기업들에 대한 판매량들은 오히려 좀 증가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부분에 대조점들이 좀 있었고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1분기 인도량에 관련된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테슬라의 악재로 좀 작용을 했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모델 Y죠. 지금 5년 만에 신차를 좀 출시하고 있는 모델 Y 주니퍼가 3월부터 일부 맞아. 좀 인도를 좀 시작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상반기까지 모델 2 차종이 출시를 좀 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체적인 어떤 판매량들은 1분기 이후부터 완화된 판매량이 예상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테슬라의 판매량이 증가되는 요인들과 맞물리면서 뭐 비테슬라 차량들의 어떤 전기차 판매량이 크게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은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캐즘의 완화 시그널로도 좀 확인해 볼 수 있겠고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어떤 관세 부과가 좀 현실화됐던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반사 이익에 관련된 기대감까지 같이 좀 부각되는 그런 모습들과 맞물리면서 어떤 투심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배경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뭐 캐나다라든가 멕시코에서 좀 생산 비중이 높은 이 기업들이 GM과 포드인데 전체적으로 한 30%, 한 27% 정도 양산해서 미국 안에 좀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 관세 부분에 관련된 이게 현실화가 좀 된다면 판가에 관련된 부담이 상대적일 수밖에 없겠고 반면에 테슬라의 경우에는 대체적인 기가팩토리를 모두 다 미국 안에서 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의 영향들이 현실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판가라든가 이익기재 훼손은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판매량이 이에 따라서 조금 더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라면 2차 전지 섹터의 전체적인 어떤 낙수 효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테슬라에 관련된 공급 비중이 가장 많기 때문에 수혜가 좀 될 수 있겠고 양극 소재사에서는 뭐 테슬라 비중 한 70%를 좀 차지하고 있는 LNF가
중장기 수혜가 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뭐 삼성 SDI라든가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에는 스텔란티스라든가 뭐 GM의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다소 좀 중립적인 스탠스를 좀 유지해야 될 것 같고, 뭐 이 이후에 뭐 에코프로비엠 같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유럽향 비중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미국 내 공급 비중들이 좀 낮은 점을 우리가 좀 주시해 본다면 사실 영향도는 좀 각기 다르게 좀 해석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부연되겠습니다.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내리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중간 그래도 좀 버텨주는 종목들이 있긴 합니다. 특히나 장비단에서 좀 버티는 종목들 의외로 체크가 좀 되고 있고, 소재 부품단에서도 대진 첨단 소재는 그나마 3%대 강세 보이면서 정말 소수의 종목들은 그래도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도 자동차 관세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전기차에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피해갈 수는 없는데, 그러면 자동차 관세를 다시 좀 끌고 와서 보면은 수혜 받을 수 있는 그 기업들로 테슬라가 처음에 언급이 됐었고, 네. 그 다음에 오늘 아침 보니까 비아디까지 이름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테슬라랑 비아디가 진짜 최대 수혜주라면 여기 들어가는 밸류 관련되어 있는 밸류체인 기업들로 골라서 좀 담아야 되는 걸까요? 일단 비아디의 경우에는 미국에 공급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더 낮죠. 상대적으로 부과되는 관세율은 25%를 더 초과해서 거의 제가 알기로 한 70%대까지 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미국에서 비아디가 많이 팔릴 가능성은 저는 제한적이다. 거의 없다 정도를 좀 해석할 수 있겠고, 유럽의 경우에도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 부과율들을 좀 상향시키면 45%에서 많게는 한 60%대까지 관세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관세에 관련된 영향들이 직접 좀 닿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유럽 안에서 1월과 2월 데이터가 좀 더 증가됐던 요인들이 있지만, 실질적인 세부 데이터를 보면 비아디가 좀 잘 팔렸다기보다는 네. 독일 뭐 폴스바겐 같은 이 전기차들에 대한 판매량들이 크게 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좀 우리가 주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이 관세 리스크가 좀 더 현실화가 좀 되는 구간에 비아디의 경우에는 제3국의 판매량들이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격적인 어떤 부담 요건들에 대해서 관세라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판가를 좀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배경에서 일부 수혜가 좀 될 수 있다 정도로만 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고, 테슬라가 가장 크게는 뭐 미국 안에서에 대한 어떤 수혜가 좀 예상될 수 있는데, 반대로 좀 해석을 좀 해본다면 네. 다른 국가에서 테슬라에 관련된 이 관세를 동등하게 좀 부과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미국 안에서에 관련된 일부 수혜는 좀 있을 수 있지만, 캐나다처럼 뭐 보조금을 좀 폐지한다든가 그런 정책적인 어떤 변화에 관련된 영향도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내용까지 점검을 해봤고요. 공매도 재개 첫날 2차 전지 분위기는 일단 전반적으로 내림세 기록하고 있다는 부분 함께 챙겨드립니다. 오늘 대표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특히나 어려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 첫날인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짙은 모습이고요. 올라오는 종목보다는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월등히 많은 시장입니다. 특히나 코스피는 2,500선을 깨고 2,494선까지 현재 올라와 있는 모습 체크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현물과 선물에서 모두 매도 포지션 지켜 있습니다. 오후장에는 이 낙폭이 좀 만회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